자리에 앉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비운의 왕자가 있습니다. 바로 선조 임금의 10번째 아들인 흥안군 이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왕의 아들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반란군과 손을 잡고 조카인 인조에게 칼을 겨누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왕좌에 앉아 있었던 그 짧은 3일 동안 궁궐 안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평범한 왕자에서 반역자로, 그리고 다시 왕이 되었다가 한 줌의 이슬로 사라진 한 남자의 숨겨진 진실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조선 역사상 가장 짧았던 재위 기간을 기록한 흥안군의 비극적인 생애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의 14번째 임금인 선조에게는 모두 1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10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흥안군 이제입니다. 흥안군은 선조 임금과 후궁인 온빈 한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왕비가 낳은 아들을 대군이라 부르고 후궁이 낳은 아들을 군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흥안군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왕의 아들이라고 하면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귀한 신분처럼 보이지만 사실 흥안군이 처한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신분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왕의 아들이라도 어머니의 신분이 낮으면 은근한 무시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흥안군은 선조의 많은 아들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성인이 되었을 무렵 조선은 큰 격동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형님이었던 광해군이 왕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으나 신하들 사이의 싸움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1623년 3월에 인조 반정이라는 거대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새로운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광해군과 가까웠던 왕족들은 역적으로 몰려 목숨을 잃거나 먼 곳으로 귀양을 떠나야 했습니다. 흥안군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그때부터 그의 삶은 가시방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인조와 그를 왕으로 만든 공신들은 흥안군을 늘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선조 임금의 살아있는 아들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새로운 왕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인조는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권력이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반란을 일으켜 왕위를 뺏은 처지였기에 언제든지 다른 누군가가 자신을 몰아낼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불안함은 자연스럽게 다른 왕족들을 향한 탄압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흥안군은 광해군 시절에도 특별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고 성품이 온순하다는 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신들의 끊임없는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신하들은 틈만 나면 흥안군이 역모에 가담하려 한다거나 수상한 움직임이 있다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소문이었지만 인조는 이 보고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흥안군은 궁궐 안에서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할 정도로 철저한 감시를 받으며 매일을 죽음의 공포 속에서 보냈습니다. 흥안군에게는 자신의 편이 되어줄 강력한 세력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인 온빈 한씨는 권력과는 거리가 먼 후궁이었고 그를 지지해줄 신하들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왕자로 태어나 화려한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지는 모르나 그의 마음은 늘 차가운 얼음판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인조와 공신들이 자신을 언제 죽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왕의 숙부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위험한 경쟁자로 분류된 그의 운명은 이미 비극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624년 정월에 이괄이라는 장수가 북쪽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괄은 인조를 왕으로 만드는데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이지만 자신이 받은 보상이 적고 아들이 역모에 휘말리자 직접 칼을 빼든 것입니다. 이괄의 군대는 무서운 기세로 한양을 향해 진격해왔습니다. 도성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고 인조는 서둘러 피란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이때 인조의 머릿속을 스친 생각은 반란군의 칼날보다 옆에 있는 흥안군이 더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반란군이 흥안군을 가로차에서 왕으로 세우면 인조의 정통성은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조는 흥안군을 강제로 피란길에 동참시킵니다.
말이 좋아 동참이지 사실상 죄인을 끌고 가는 것과 다름없는 삼엄한 감시가 붙었습니다. 흥안군은 인조와 함께 한양을 빠져나와 남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피랑길에서 흥안군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역적으로 몰아죽이려 하는 조카 인조와 함께 가느니 차라리 다른 길을 찾겠다는 위험한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던 피랑일 위에서 조선 왕실의 서자이자 비운의 왕자였던 흥안군의 앞날에는 거대한 폭풍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624년 2월 8일 한양을 떠나는 인조의 피란 행렬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이괄의 반란군이 이미 개성을 지나 한양 근처까지 다다랐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평소라면 왕의 행차는 위엄이 넘치고 질서정연했겠지만 당시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짐을 제대로 챙기지도 못한 신하들과 궁녀들은 추위와 공포에 떨며 남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 긴박한 행렬의 한가운데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흥안군 이재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 위에 올라앉아 있었지만 자유로운 몸이 아니었습니다. 인조는 반란군이 흥안군을 왕으로 추대할 것을 우려하여 그를 철저하게 감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흥안군의 주변에는 무기를 든 병사들이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으며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신하들이 감시했습니다. 피란 행렬이 한강을 건너 과천에 이르렀을 때 날씨는 몹시 춥고 눈발까지 날렸습니다. 흥안군은 겉으로는 묵묵히 길을 가는 듯 보였으나 속으로는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인조와 공신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는 왕족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 곧 죽음을 앞둔 죄인을 대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길을 가는 도중에도 끊임없이 흥안군을 역적으로 몰아쓰며 위협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흥안군은 자신이 인조를 따라 충청도, 공주까지 무사히 간다고 해도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란지에서 조용히 제거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마음을 잠식했습니다. 왕의 숙부라는 신분은 그를 보호해주는 방패가 아니라 그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624년 2월 9일 행렬이 수원 부근에 도착했을 무렵입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피란 행렬은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워낙 급하게 떠난 길이라 잠자리가 마땅치 않았고 사람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추위를 피했습니다. 바로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흥안군은 일생일대의 결단을 내립니다. 자신을 감시하던 병사들이 잠시 방심한 사이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긴 것입니다. 그는 인조의 행렬에서 이탈하여 다시 한양 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왕족이 왕의 행렬을 몰래 빠져나가는 것은 그 자체로 반역을 의미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흥안군에게는 인조 곁을 지키는 것이 죽음으로 향하는 길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흥안군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인조의 진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인조는 즉시 군사들을 풀어 흥안군을 추격하게 했습니다. 왕은 그가 단순히 도망친 것이 아니라 이괄의 반란군에게 합류하려 한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만약 흥안군이 이괄의 손에 들어간다면 이 반란은 단순한 군사적 행동을 넘어 새로운 왕을 세우는 정당한 명분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조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로 흥안군을 반드시 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어둠을 틈타 멀리 달아난 흥안군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흥안군은 차가운 바람을 뚫고 논밭과 산길을 가로질러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이괄의 군대가 점령하고 있던 한양 도성이었습니다. 흥안군은 왜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려 했을까요? 그것은 이괄이 이미 새로운 임금을 세우겠다는 소문을 널리 퍼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흥안군은 조카인 인조 밑에서 평생 의심받으며 죽음을 기다리느니 차라리 이괄을 도와 새로운 세상을 열고 자신이 왕이 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조선 왕실의 법도와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건 도박을 시작한 셈입니다. 한양을 향해 달리는 그의 머릿속에는 왕좌에 대한 욕심과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 본능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이 무렵 이괄의 군대는 이미 벽제관 전투에서 승리하고 도성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흥안군은 한양 근처에 도착하여 이괄의 부대를 만났습니다. 이괄은 흥안군이 제 발로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반란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정통성이었는데 선조 임금의 친아들인 흥안군은 그 목적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망친 왕자와 반란을 일으킨 장수의 위험한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평생 그늘진 곳에서 숨죽이며 살아온 흥안군, 이제 조선의 역사에서 가장 짧고도 강렬한 순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624년 2월 11일 아침 한양 도성의 분위기는 무겁고 싸늘했습니다. 임금인 인조가 이미 피란을 떠나 비어버린 궁궐과 거리는 주인 없는 집처럼 적막함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적막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서쪽 문인 도내문을 통해 이괄이 이끄는 반란군 부대가 깃발을 휘날리며 당당하게 입성했기 때문입니다. 이괄의 군대는 승리에 도취하여 함성을 질렀고 도성에 남아있던 백성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괄은 한양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조를 대신할 새로운 임금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괄의 곁에는 인조의 피란 행렬에서 탈출했던 흥안군 이제가 있었습니다. 이괄은 흥안군을 앞세워 창덕궁으로 향했습니다. 창덕궁은 비록 주인이 떠난 뒤라 어수선했지만 여전히 조선의 왕이 머무는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이괄은 이곳에서 흥안군을 새로운 임금으로 추대하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정식 즉위식처럼 화려하거나 격식을 모두 갖추지는 못했지만 조선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선조의 10번째 아들인 흥안군이 조카인 인조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흥안군은 창덕궁에서 신하들의 할애를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도성에 남아있던 관리들 중 일부가 흥안군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인조를 따라가지 못했거나 혹은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고 믿고 흥안군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흥안군은 그토록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감시와 멸시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최고의 권력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이괄을 만전공신 1등으로 봉했습니다. 여기서 만전이라는 말은 반란을 성공시켜 나라를 다시 세웠다는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흥안군은 이괄뿐만 아니라 반란에 가담한 다른 장수들에게도 관직을 내리고 포상을 약속했습니다. 2, 3일간의 권력은 흥안군에게는 꿈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평생 서자라는 신분 때문에 숨죽이며 살아왔고 인조반정 이후에는 목숨을 위협받던 그가 이제는 나라의 주인이 되어 명령을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궁궐 안에서 정사를 돌보고 신하들의 보고를 받으며 짧은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인조와 함께 도망친 공신들의 집을 몰수하고 그들의 죄를 묻는 명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는 자신이 단순한 허수아비가 아니라 실제 권력을 가진 왕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어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통치는 매우 불안정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한양은 차지했지만 인조는 여전히 남쪽에서 군사를 모으고 있었고 전국의 모든 백성이 흥안군을 왕으로 인정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도성 안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진짜 왕은 남쪽으로 피란을 갔고 지금 궁궐에 앉아 있는 사람은 가짜라는 이야기가 속삭여졌습니다. 이괄은 민심을 잡기 위해 군사들에게 백성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지만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흥안군 역시 겉으로는 왕의 위엄을 갖추려 노력했으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 관군이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공포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창덕궁 안에는 흥안군을 따르기로 한 관리들 외에도 어쩔 수 없이 남겨진 궁녀들과 노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바뀐 주인을 보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흥안군은 왕으로서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나름대로 격식을 갖추려 애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앉은 보좌는 가시방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괄의 군사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자리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흥안군은 짧은 시간 동안 왕으로서의 즐거움을 누리면서도 동시에 다가올 비극을 예감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흥안군은 자신이 왕이 됨으로써 인조와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반란이 실패한다면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직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이괄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괄의 칼날이 자신의 왕좌를 지켜줄 유일한 버팀목이었기 때문입니다. 흥안군은 궁궐의 높은 자리에 앉아 멀리 남쪽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흘러갈지 가늠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시계는 흥안군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가혹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반란군이 승리에 도취해 있던 그 순간에도 인조의 관군은 반격을 준비하며 한양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624년 2월 12일 한양 도성은 겉으로 보기에 평온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도성 밖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인조의 명령을 받은 관군이 한양을 되찾기 위해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관군을 이끌던 장수는 도원수 장만과 정충신이었습니다. 이들은 반란군이 점령한 한양을 공격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오늘날의 서대문구 안산 인근에 위치한 안현이라는 고개였습니다. 이곳은 지형이 높고 험해서 아래쪽을 내려다보며 공격하기에 아주 유리한 장소였습니다. 관군은 밤을 도와 이 고개를 선점하고 진을 쳤습니다. 한양 도성 안에서 승리감에 취해 있던 이괄은 관군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끄는 군대의 실력이 훨씬 뛰어나다고 믿었습니다. 원래 이괄의 군대는 북쪽 변방에서 오랑캐를 막아내던 정예병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괄은 성문을 굳게 닫고 수비에 전념하라는 부하들의 조언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관군을 단번에 소탕하겠다며 성문을 열고 안현 고개를 향해 진격했습니다. 이 선택은 이괄에게도 그리고 창덕궁에 앉아있던 흥안군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가 되었습니다. 1624년 2월 12일 이른 아침부터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괄의 군대는 숫자가 많았고 기세가 당당했습니다. 그들은 높은 고개 위에 있는 관군을 향해 가파른 언덕을 기어 올라가며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관군은 높은 곳에서 화살을 쏘고 바위를 굴리며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란군의 기세에 관군이 밀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자연의 흐름이 전쟁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갑자기 관군이 있는 고개 위에서 반란군이 있는 아래쪽으로 아주 강력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바람은 전투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광운이 쏘는 화살과 총탄은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 반란군의 진영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반대로 반란군이 쏘는 화살은 거센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허공에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바람 때문에 앞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된 반란군 병사들 사이에서는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관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던 정예병들도 자연의 힘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결국 이괄의 군대는 대열이 무너졌고 병사들은 무기를 버린 채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창덕궁에 있던 흥안군에게 전해졌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승리를 장담하던 이괄의 군대가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소식은 날벼락과 같았습니다. 흥안군은 왕좌에 앉아 신하들의 보고를 기다리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꿈꾸었던 새로운 세상은 단 3일 만에 끝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도성 안은 다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반란군을 환영했던 관리들은 자취를 감추었고 궁궐을 지키던 병사들도 하나둘씩 도망갔습니다. 흥안군은 이제 자신이 가장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괄은 남은 병사들을 이끌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왔지만 이미 전세는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는 도성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고 동쪽 문인 광희문을 통해 도망치기로 결정했습니다. 흥안군 역시 이괄과 함께 도망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려한 왕의 옷을 벗어 던지고 남루한 옷으로 갈아입은 흥안군은 어둠을 틈타 궁궐을 빠져나왔습니다. 불과 며칠 전 큰 꿈을 품고 들어왔던 창덕궁을 이제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 허겁지겁 떠나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안현 전투의 패배는 단순히 한 번의 싸움에서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흥안군이 가졌던 짧은 권력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도성을 빠져나가는 흥안군의 등 뒤로 승리를 거둔 관군의 함성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오직 이괄의 뒤를 따라 차가운 밤길을 달렸습니다. 발바닥이 부르트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것은 따뜻한 왕좌가 아니라 차가운 칼날과 역적이라는 오명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짧았던 3일 천하는 이렇게 허망하게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1624년 2월 13일 새벽 한양 도성의 동쪽 문인 광희문은 도망치는 무리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기세등등하게 도성에 입성했던 이괄의 군대는 이제 목숨을 구하기 위해 뿔뿔이 흩어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무리 속에는 3일 동안 왕의 자리에 앉아 할애를 받았던 흥안군 이제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비단 옷을 벗어 던지고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은 채 말에 올랐습니다. 곁에는 반란의 주동자인 이괄과 한명년 같은 장수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관군의 추격을 피해 경기도 광주를 거쳐 이천 방향으로 급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추운 겨울밤의 산길은 험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도망치는 길은 좁고 험했으며 뒤에서는 언제 관군이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한때 만전공신이라 부르며 서로의 성공을 축하하던 장수들과 왕으로 추대되었던 흥안군 사이에는 이제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흥안군은 인조의 행렬에서 탈출해 이괄을 선택했던 자신의 결정을 뼈저리게 후회했을지도 모르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진 뒤였습니다.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 경기도 이천의 묵방리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잠시 몸을 숨기고 기운을 차리기에 적당한 외딴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란군 내부에서는 이미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싸움에서 지고 도망치는 처지가 되자 이괄의 부하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대로 계속 도망치다가는 결국 모두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괄의 신복이었던 기익헌과 이수백 같은 인물들이 무서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괄과 한명년의 머리를 베어 인조에게 바치면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고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란을 함께 시작했던 동지들이 이제는 서로의 목숨을 노리는 적이 된 것입니다. 1624년 2월 15일 밤, 이천의 묵방리 근처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이괄과 한명년은 자신들이 믿었던 부하들의 칼날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하들은 죽은 이괄의 머리를 베어 상자에 담았습니다. 반란의 중심이었던 이괄이 허망하게 사라진 것입니다. 이들은 곧바로 인조가 머물고 있는 충청도 공주를 향해 달렸습니다. 자신들의 배신을 승전보로 포장하여 용서를 구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은 곧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이괄의 난은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 속에서 흥안군 이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이괄이 살해당하던 긴박한 순간에 그들과 떨어져 근처의 민가로 숨어들었습니다. 이괄의 부하들은 이괄을 죽이는 데만 집중했기 때문에 흥안군까지는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흥안군은 어둠을 틈타 마을의 어느 집으로 들어가 몸을 숨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숨기려 애썼지만 왕족 특유의 기품이나 행동까지 완전히 감추기는 어려웠습니다. 또한 이미 나라 전체에 흥안군의 인상착의가 담긴 수배령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흥안군은 이천의 한 민가에서 며칠 동안 숨어 지내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하지만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심리적 압박은 그를 한계로 몰아넣었습니다. 도망친 왕자를 찾는 관군의 수색망은 점점 좁혀져 왔습니다. 당시 이천 형함이었던 이숙은 주변 마을을 샅샅이 뒤지며 수상한 인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결국 흥안군은 마을 사람의 제보나 관군의 철저한 수색에 의해 정체가 탄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를 발견한 병사들은 그가 선조 임금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포박했습니다. 포박된 흥안군은 비참한 모습으로 한양을 향해 압송되었습니다. 3일 전까지만 해도 창덕궁의 주인으로 신하들의 큰 절을 받던 왕자가
이제는 두 손이 묶인 채 끌려가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길가에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백성들은 혀를 찼습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나 고귀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어쩌다가 반란군과 손을 잡고 이런 신세가 되었는지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흥안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이제 인조와 공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심판의 장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624년 2월 15일 무렵 경기도 이천에서 붙잡힌 흥안군. 이제는 온몸이 밧줄로 꽁꽁 묶인 채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를 태운 수레가 도성으로 들어오는 길목에는 수많은 백성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창덕궁의 높은 보좌에 앉아 왕으로 불리던 인물이 이제는 고개를 떨군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자 도성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손가락질을 하거나 혀를 차며 왕의 아들로 태어나 반란군의 우두머리가 된 그의 기구한 운명을 이야기했습니다. 흥안군은 백성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려는 듯 눈을 감고 입을 굳게 다물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공포와 수치심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당시 한양은 이괄의 군대가 물러간 직후라 매우 어수선한 상태였습니다. 도원수 장만이 이끄는 관군이 도성을 수복하고 질서를 바로잡고 있었지만 전쟁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흥안군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은 인조반정의 공신들은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이귀와 심기원 같은 인물들은 인조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 목숨을 걸고 반정을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흥안군은 자신들이 세운 왕의 자리를 가로챈 용서할 수 없는 역적이었습니다. 공신들은 흥안군이 인조와 함께 피란을 가던 도중 도망쳐 이괄에게 합류했다는 사실에 더욱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흥안군은 한양에 도착하자마자 엄중한 감시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왕인 인조는 여전히 충청도 공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괄의 머리가 공주로 전달되어 반란이 진압되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었지만 도성이 완전히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양의 수복과 죄인 처리는 도성에 먼저 들어온 공신들의 손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공신들은 흥안군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격렬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조선의 법도에 따르면 왕족을 처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왕의 허락이 있어야 했고 정식 재판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공신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흥안군을 살려두면 나중에 또 다른 반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괄의 잔당들이나 인조에게 불만을 품은 세력들이 언제든지 다시 흥안군을 내세워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특히 흥안군이 실제로 3일 동안 왕의 자리에 앉아 신하들의 인사를 받았다는 사실은 공신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반역을 넘어 인조의 왕권을 직접적으로 부정한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분노에 찬 공신들은 인조의 명령이 도착하기도 전에 자신들이 직접 흥안군을 처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흥안군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자신에게 닥칠 운명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감옥에서 매우 불안해하며 밖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도 쏘스라치게 놀랐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선조 임금의 아들이라는 점을 내세워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공신들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이귀를 비롯한 공신들은 흥안군이 저지른 죄는 왕족이라는 신분으로 덮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삼촌을 죽이는 일이 가져올 정치적 파장을 알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위협인 영모의 뿌리를 뽑는 것이 우선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무렵 한양 도성 안에서는 흥안군을 옹립했던 관리들에 대한 대대적인 추적과 처벌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흥안군에게 관직을 받거나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던 사람들은 모두 반역자로 몰려 목숨이 위태로워졌습니다. 도성은 다시 한번 피바람이 불조짐을 보였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서 있던 흥안군은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조카인 인조의 자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주에서 한양까지는 거리가 멀었고 공신들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제 흥안군의 마지막 순간을 향해 아주 빠르게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1624년 2월 16일 아침 한양 도성에는 차가운 겨울바람보다 더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공주에 있는 인조 임금으로부터는 흥안군을 어떻게 처벌하라는 명령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한양을 수복하고 머물고 있던 공신들의 생각은 아주 다급했습니다. 이귀와 심기원을 비롯한 반정 공신들은 흥안군을 살려두는 것이 장차 나라에 큰 화근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임금의 허락이 내려오기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혹시라도 도성 근처에 숨어있는 이괄의 잔당들이 흥안군을 구출하기 위해 다시 습격해 오거나 백성들 사이에서 새로운 왕을 옹립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조선의 엄격한 국법에 따르면 왕족의 목숨을 거두는 일은 반드시 임금의 정식 명령이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또한 의금부에서 정식으로 죄를 묻고 판결을 내리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공신들은 이러한 모든 법과 절차를 무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왕권을 침해하는 아주 위험한 행위였지만 그들은 반란을 확실히 끝내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웠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혀 떨고 있던 흥안군을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흥안군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병사들의 손에 이끌려 창경궁의 정문인 돈화문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흥안군은 죽음의 그림자가 닥쳐오자 매우 비참하게 울부짖으며 목숨을 구걸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선조 임금의 10번째 아들이며 인조 임금의 숙부라는 사실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를 둘러싼 공신들과 병사들의 눈빛에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돈화문 앞 넓은 길거리에서 조선의 왕자가 정식 재판도 없이 처형되는 유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신들은 흥안군의 목에 밧줄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사정없이 줄을 잡아당겼습니다. 30살도 되지 않은 젊은 나이의 흥안군, 이제는 그렇게 길가에서 비참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양 백성들은 큰 충격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반역을 저질렀다고 해도 왕의 아들을 길거리에서 짐승처럼 죽이는 모습은 조선 사회에서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공신들은 흥안군의 시신을 그 자리에 방치한 채 인조에게 사후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미 처형을 집행했으니 이해해달라는 식의 보고였습니다. 공주에서 이 소식을 들은 인조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숙부인 흥안군을 미워하기는 했지만 직접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임금인 자신의 허락 없이 신하들이 마음대로 왕족을 처형했다는 사실에 큰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공신들을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인조를 왕으로 만든 주인공들이었고 이번 이괄의 난을 진압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인조는 마음속에 불쾌함을 사귀며 결국 공신들의 행동을 묵인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훗날 인조의 왕권이 신하들에게 휘둘리게 되는 상징적인 장면이 되었습니다. 흥안군의 시신은 제대로 된 무덤도 갖추지 못한 채 서둘러 처리되었습니다. 단 3일 동안만 창덕궁의 주인으로 불리며 왕의 위엄을 누렸던 그는 이제 조선 왕실의 가장 큰 수치이자 역적으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돈화문 밖 차가운 땅에 흘려진 흥안군의 피는 권력이 얼마나 비정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었던 조카 인조에게 쫓기고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이괄에게 배신당했으며 끝내는 신하들의 손에 의해 목숨을 잃은 그의 삶은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조선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인 3일 동안만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흥안군 이제의 짧고 강렬했던 생애는 이렇게 한양의 길바닥에서 허무하게 끝을 맺었습니다. 1624년 2월 22일 인조 임금은 마침내 피란지였던 공주를 떠나 한양 도성으로 돌아왔습니다. 반란군이 물러가고 주인이 돌아온 궁궐은 겉보기에는 평온을 되찾은 듯했지만 그 이면에는 지울 수 없는 비극의 상흔이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인조는 도성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숙부였던 흥안군 이제가 이미 처형되었다는 소식을 공식적으로 접하게 됩니다. 왕의 허락도 없이 신하들이 독단적으로 왕족을 죽였다는 사실은 조선의 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이 거대한 무례함을 꾸짖을 수도 처벌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공신들의 세력이 이미 왕보다 더 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흥안군 이제가 세상을 떠난 뒤 조선 조정은 한동안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를 옹립하는 데 가담했거나 그에게 관직을 받았던 수많은 관리와 선비들이 역적으로 몰려 가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도성은 다시 한번 피바람이 불었고 사람들 사이의 믿음은 깨졌습니다. 선조 임금의 10번째 아들로 태어나 고귀한 신분을 누려야 했던 흥안군은 죽어서도 명예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왕실의 족보에서 지워졌고 오랜 시간 동안 그저 반란군과 손잡은 어리석은 왕자로만 기억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조선 왕조에서 왕권이 얼마나 약해졌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인조는 더욱 불안한 통치를 이어가게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자신을 왕으로 세운 공신들의 눈치를 보아야 했고, 외부적으로는 북쪽에서 세력을 키우던 후금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흥안군이 꿈꾸었던 3일 동안의 세상은 결과적으로 조선의 국력을 소모시키고 국방을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만약 흥안군이 인조를 끝까지 믿고 필랑이를 지켰다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왕족으로서 평온한 삶을 마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불안과 공포가 지배하던 격동의 시대는 그를 죽음의 길로 몰아넣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짧은 왕으로 기록된 흥안군 이제의 생애는 권력의 허무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왕의 아들이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 가려진 서자의 서름과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존에 대한 갈망이 그를 무리한 선택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가 앉았던 3일간의 왕좌는 그에게 잠시나마 권력의 맛을 보여주었을지 모르지만 그 대가는 자신의 목숨과 가문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는 조선 왕실 역사에서 가장 불행한 왕자 중 한 명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흥안군의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는 이유는 단순히 그가 역적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극심한 혼란 속에서 개인이 내린 선택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그 선택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가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흥안군은 평소 성품이 온순하고 조용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 인물조차 반란의 중심에 서게 만들었던 당시의 살벌한 정치 환경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교훈입니다. 비록 3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가 창덕궁에서 보낸 시간은 조선 왕조 5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기이하고도 슬픈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흥안군의 무덤은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제대로 된 자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으면서 남긴 질문은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진정한 권력은 어디에서 나오며 사람이 극한의 상황에서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3일 만에 끝난 비운의 왕 흥안군 이제의 이야기는 조선 왕조의 그늘진 역사를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의 짧았던 생애를 통해 우리는 역사가 단순히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수많은 패자의 눈물과 사연이 얽혀있는 거대한 바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단 3일 만에 가장 비참한 바닥으로 떨어진 흥안군 이제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왕의 아들로 태어나 가장 고귀한 혈통을 가졌음에도 시대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그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줍니다. 역사는 때로 소설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냉혹한 법입니다. 평생을 의심과 공포 속에서 살다가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은 그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여운으로 남았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아래의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따뜻한 댓글 한 줄은 정직하고 깊이 있는 역사 대본을 작성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매주 전해드리는 흥미진진한 조선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놀랍고 신비로운 우리 역사의 뒷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